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어제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돼서 총선 전국이 본격화됐습니다. 전북의 정가도 바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 후보로 지명이 돼서 전북의 총선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각 당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북에서도 일제히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비 후보자들은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거나 판세 전략을 세우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젊은 사람이 나서서 전주, 전라북도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역 발전이 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가도록 정치를 바꾸는데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개혁하겠습니다. 돈 안 드는 선거, 생계화 활동을 하면서 봉사하는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명함도 돌릴 수 있는 등 선거운동에 훨씬 유리합니다. 어깨띠를 메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도 모을 수 있습니다. 명함 같은 경우는 배부 금지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라든지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가 없고. 하지만 아직도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일부 선거구가 통폐합될 가능성도 있어 국회 합의 여부에 따라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북의 의석수는 10개, 21대 총선을 향한 12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되면서 민심을 얻기 위한 전북 정치권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나오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옆에는 김항술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위원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김항술입니다. 임정엽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도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가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따뜻한 남자 민주평화당의 임정엽입니다. 소개를 아주 길게 해주시네요. 예. 그 옆에는 또 염경석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염경석입니다.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께도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못 나오셨고요. 잠시 후에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초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어제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죠. 오늘까지도 도민들에게는 핫한 뉴스인 것 같은데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지난 출신의 총리 후보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2인자가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송기도 교수님, 예. 정치학 교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장이 행정부의 2인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이제 정세균 의원이 이번에 총리로 지명되는 과정을 좀 보면 몇 번 고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몇 번 고사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네. 향후 전라북도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이제 원론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또 다른 여러 당에서 야권에서 상권 분립을 훼손했다. 한 첫 번째, 또 하나는 의회가 신여화됐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권 분립 훼손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의회의 역할이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있는 게 행정부로 가는 거는 이거는 결국은 잘못된 일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이 전두환 정권 들어서서 이 내각 책임제적 요소를 대통령제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국회법 제29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이렇게 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죠. 네. 모든 정권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국무총리로 가는 게 국회의장이 글로 가는 경우는 지금 이제 처음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의원들이 행정부를 감시해야 되는데 왜 가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 자기 예전에 안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그걸 한 지가 벌써 꽤 됐잖아요. 네. 3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자꾸 하고 그러는 건 조금 자가당착적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국가서열이 2위인데 왜 5위인 국무총리로 가냐. 국가서열이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 다음에 대법원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이렇게 돼 있죠. 2위인데 근데 현재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은 아니에요. 전 의장이고 현 의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죠. 국회 갔던 사람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헌재소장이었던 김영준 헌재소장이 4위였는데 5위로 가다가 그는 중도에 탈락했어요. 문제가. 그런데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이런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문제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좋은 청문회가 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항술 위원장님,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세균 전 국회의장 총리 지명에 대해서 국회를 침해하는 거다. 뭐 청문을 여는 것도 수치다. 이렇게 강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뭐 김항술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뭐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떻게 말을 표기하는데 우선 전북 사람이 총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전북에서 존경을 받던 대정치인이 지금에 와가지고 정세균 그 의장님이라거나 현직인이 아니니가 아니라 정치인 정세균은 전북에서 사랑을 받았죠. 정세균 의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현재 인맥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확장성이 없고 이제 인재가 고갈됐구나. 이 돌려막기 아닌가. 그 집에서 그 이야기 가지고 계속 끝내겠다는 거. 정말 우리 앞으로의 정치 참 암담합니다. 앞에서 송 교수님이 여러 가지 그 틀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의 바로메타. 어찌 보면 그 표본시를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다만 전북인이라서 인사는 드립니다마는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많은 고민이 듭니다. 예. 임정엽 위원장님, 정세균 전 의장이 총리로 지명이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청문회 통과해서 총리가 된다면 총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야권은 좀 부담스러운 일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 지명해서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된다면 도민과 함께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총선에서 유불리는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일부에서 뭐 민주주의 파괴다, 격에 맞지 않다, 뭐 이렇게 여러 시각도 있지만, 네. 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자기가 보고 싶은 쪽만 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경제에 식견이 있는 우리 전북 출신을 총리로 지명했다는 거, 저는 시의적절한 부분이 좀 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북의 입장에서 정말 경사다. 이런 걸 계기로 네. 오랜 숙제,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전북목, 이건 총리가 책임지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켜주지 않는, 민주당이 지켜주지 않는 지금 몇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목. 뭐 우선 그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네. 공공 물량을 발주해서라도 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네.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년 선거 전에라도 총리가 되면 이런 건 좀 챙겨야 된다. 또 부산 눈치 보니라고 제3금융중심지 유보시켰는데 민주당 도당에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얼척없는 이런 성명까지 냈어요. 이런 일을 책임지고 우리 전북 출신 총리가
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총선에서 유불리 문제 이 부분은 저는 모처럼 전북 출신 총리가 됐는데 그걸 아주 이 당파적으로 또는 선거에 이 아주 협량하니 이용하는 거 이런 것은 옳지 않고 전북 발전을 위해서 크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난 작년 선거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사진 찍고 당선된 우리 지방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선물 하나 못 받아오잖아요. 더하여 약속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 도민들이 표를 찍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북 출신 총리가 되면 더 큰 전북 발전을 위해서 크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지혜를 같이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당을 초월해서. 네, 비판보다는 일단 지역 총리가 인준이 되고 지역 발전은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전북은 배고프고요. 네. 숙제가 너무 많고 아직도 우리 도민들이 답답해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경석 위원장님, 뭐 여당의 지지율 뭐 이런 걸 이 총선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하셨는데 하지만 총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야권이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그러면 야권이 통합될 가능성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총리를 교체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좀 물색을 하다가 네. 김진표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금 총리로 지명을 한 건데요. 일단은 뭐 전북으로서는 저도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전북에 다선 의원이 있고 또 전북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종로구에 가서 출마해서 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덕망이 있는 그 인사를 전북 출신 인사를 총리로 지명을 했다는 것을 일단 환영할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이후에 이제 우리 전북 발전으로 이어져야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런 우려는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총리 지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북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 얘기고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제 있었죠. 월요일에 국회가 아주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극우 단체가 국회에 몰려가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죠. 협상은 안 되고 폭력은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임종엽 위원장님, 보수 단체가 이제 국회의원 멱살도 잡고 실제로 폭력도 행사하고 이런 진짜 볼썽사나운 모습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렇게까지 아수라장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이 극우 세력의 국회 습격 사건. 이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이자 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서로 옳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네. 또 응당 책임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책임 있는 이런 걸 부추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염경석 위원장님, 네, 정의당도 일부 피해를 입었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소식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고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사실은 저도 지난주에 국회 그 현관 앞에 가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의당 농성에 같이 참여하고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밑에서 그 우리 공화당 거기서 이렇게 집회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하고 한 100m 이상 떨어져서 이렇게 집회가 진행이 돼서 물리적인 충돌은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보면은 그 집회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정치 집회입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저희 정의당 여성 당직자 네. 부대표인 박예희 부대표를 비롯한 3명의 여성 당직자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그거 가지고 갔던 기쁨을 가지고 폭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그걸 폭력으로 짚어잡는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미. 저는 이 뿌리가 그래서 이게
자유한국당 뿌리냐 이게 과연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국민들을 총칼로 위협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던 그 뿌리를 지금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온 거냐? 그러면 이런 정당들이 이제 해체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에 대해서 응당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김항술 위원장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염경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집회에서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주어진 전제 조건이 자유한국당과 이게 그 극우단체 이렇게 한다면 민주당은 극자와 민주당입니까? 이렇게 틀을 씌워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현장을 나가버렸냐? 현장으로 내쫓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현재 정말 참 협소하다. 민주의회에서 협의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남의 탓으로만 돌려버려야 하는. 이래서 여기 현장에서 무슨 어떤 난동이 있었고 이런 거 이제 목가적으로 거의 존재했었죠. 이러한 것들이 정치의 전부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회에서 빚어졌는데 의회의 이익에서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 밖으로 내쫓았던 것, 이것은 무능의 표본입니다. 이거. 아니, 대화를 민주당 거부하고 정말 그 나가는데 무능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의회민주주의의 교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섭단체하고 충분히 이 얘기를 해야 하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전혀 뒷전에 두고 자기끼리 몇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얻어내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진정국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산업국가를 만들어냈던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세계 만방에 알렸던 이 나라의 맏형 정당이 어찌 보면은 종갓집의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 작은 일들마저도 협상하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이 협량정당에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논점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관점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협의를 이끌어낼 수가 없었던 얘기가 아니, 그런데 그 대화를 게 자유한국당이잖아요. 하지 못하게 국회 밖으로 쫓아낸 정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라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마는 아니죠. 대화를 하지 의회에서는 않고 나간 정당이 더더군다나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을 선동해서 유사일에 있지 않았던 그런 정치인들을 폭행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어떤 논리로도 그런 폭행을 정당화시킬 수는 서초동에 없는 것이라고 검찰청에서 생각합니다. 모여 있는 사람 다 극좌 단체들입니까? 아니 극자와 극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자기 이렇게 때문에 극우기 틀을 때문에 욕을 하는 게 씌워가지고 아니고 말씀을 한다면 그 행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명분으로 견해가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지향점이 다르다고 그래서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어떠한 것이죠. 이유로든 폭력이라거나 이런 보기 싫은 일이 있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침소봉대 해가지고 모든 일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밖에 얘기한 나가는 사람은 거는 없어요, 의회민주주의를 위원장님께서. 잃어버리는 그러한 무능정당의 행위를 다 덮어버리고 이상한 걸로 더 씌워버린다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왜 무능정당이고 왜 그런 테러를 당해야 정의당을 됩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민주당이 그 행위가 그날 그 현장에서 네. 그분들이 정의당 당직자와 위원장들, 민주평화당의 당직자와 위원장들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을 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저도 않은 어제 거죠. 그런 자리에 있었었는데요. 예. 여러 사람들의 모인 장태에서 아니 저희 정당에서 그리고 채징한 사진이 다 있어요. 한국당이 자율정당으로서의 시민들의 활동인 것이지 누구를 회귀라하게 이게 무슨 군대 일입니까?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한 일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 유지인을 두고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돌발 행위로 그 폭력이 일어나거나 이런 걸 예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방치한 겁니다. 그걸 보고 말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 정의당에서 그 다음날 가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 농성하고 있는 데 가서 사과 반성을 요구했는데 어디 감히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도 우리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몇 사람 안 되는 획일정당이라거나 이런 큰 대형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흡사 줄 세우듯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저는 민주당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아까 총리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자기 돌려막기나 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세우기나 하고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지금 의회에 이러한 장외 정치가 일어나는 것은 의회의 협상력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의원 확장입니다. 아니, 나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고 보여지는 싶은데요. 그림입니다. 국회 내에서 대화 타협이 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성숙된 정치죠. 그게 성숙된 국회 활동이잖아요. 아니 근데 민의의 전당에 누구라도 가가지고 아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들어보세요. 그 지난 그런 개인의 제가 말씀드리고 행동까지도 있잖아요.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 말씀 자, 충분히 자, 하세요. 그러면, 전에 그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 여야 간에 이렇게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죠. 그때 온 국민들이 TV를 보면서 빠루를 든 나경원 대표를 봤어요. 그게 국회에서 그게 일어날 수 있는 폭력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국회 내에서? 그러한 것들을 자, 여기서 국회에서 김학재 그런 것들을 위원장님, 하면서 잠깐만, 결국에는 장애받고 잠깐만요. 나간 게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네, 대화 연병석- 타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병석 위원장님 얘기하셨고요. 네, 이제 김항철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우리 송기덕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이번에 그 지금 저희 한국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의회에서 정당의 이야기로 이끌어내야만 하는 것이지 이러한 것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 협상 대상자와의 이야기를 예. 거부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예. 팀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예. 대세인 양 예, 예. 이렇게 거기까지 비춰지면 하시고요. 상당히 거짓스럽다. 예. 정직하지 못하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송기덕 교수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각 정당에서 지금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국회 그러면 민의의 정당, 민의의 전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회가 갖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국회 그러면 국회가 어떤 곳이냐. 국회가 보통 영어로 팔리아먼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팔리아라는 게 라틴어에서 어원이 된 건데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곳입니다. 국회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이 다른 정당들이 모여서 말로써 싸우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어떤 이유로건 그것이 어떤 이유로 됐든 간에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말하는 곳에 와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제명당해야 된다. 우리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1966년에 사카린 미수 사건이 있어갖고 김두관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죠. 정치 깡패로. 그래서 그 오물 투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제명됐어요. 그러고 바로. 또 최근에는 말이죠. 2011년에 한미 FTA 때문에 진보정당에서 김선동 의원이 체류탄을 뿌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명당했습니다. 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지금 너무 지금 이제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국회라는 것은 말을 하는 곳이니까 말로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말로써 자기의 옳고 그름을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가서 있어 무슨 뭐 장관이 가 있고 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테러를 한다는 거는 국민한테 테러를 한 겁니다. 지금 대국민 테러를 한 거예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에 대한 폭력을 한 것이고 또 덧붙여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거를 억압한 거예요. 왜? 나도 잘못은 말할 수 있겠다. 이 생각 들면 못하잖아요. 국회는 자유롭게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테러를 가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저 교수님 자, 의회 이건 한국당에서 위원장님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여기서 정리하시죠. 이거는 이 문제 사실은 오늘 토론은 전북 총선 이제 곧 시작된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이 아니,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 하는 말씀을 거거든요. 꼭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다른 나중에 질문 마무리 하실 말씀해요. 테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제를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다가 지금 50분 다 갈 것 같습니다. 전북 총선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제 선거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룰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좀 올라가 있지만은 실제로 국회에 본회의는 상정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북 총선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 얘기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송기덕 교수님. 네.
지금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라앉히시고 이제 정리 좀 해보시죠. 오늘 저기 예. 합의를 했죠. 4+1 체제가 네, 지금 4+1에서 가동이 되다가 어느 아니 정도- 야당끼리만 오늘 이제 오후 3시인가 4시쯤 이제 그 합의를 했고요. 합의를 했어요. 사야당이 합의했다는 예, 것이죠. 예. 사야당이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하고 대한신당 예. 이렇게 합의를 한 게 뭐냐면 연동형 의석수 상한 30석을 캡을 둔다 이런 이야기인데 상한을 두겠다라는 거죠. 예. 이번에 그래서 한해서 예, 21대 총선에 한해서 예. 근데 21은 다르다. 그러니까 예. 요거 21대 총선에 한해서 이게 원래 저 민주당이 좀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석패율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예. 오후에. 예. 그 안에 대해서 석패율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예. 예. 그래서 다시 이거를 지도부의 권한을 이임해서 그걸 다시 야당하고 다시 좀 타협을 해봐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어제로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거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선거구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50대 50이니까 아마 선거구가 뭐 많이는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선거 제도가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추미애 의원 법무장관 그 청문회에 걸려 있죠. 그다음에 정세균 의원의 그 국무총리 지명 그것도 걸려 있는데 문제는 추미애 의원은 뭐 국회에서 그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의견이 반대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 동의안은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적의원이 전체 295석이니까 148석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129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 한 19석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3당, 예. 4당의 좀 지원이라고 그럴까요?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협상 카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석패율을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크게 보면요. 이게 이제 지금 예전에 지난 20대 선거 때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네. 비례대표를 해서 그 퍼센티지를 받으면 그만큼 그걸 나눴거든요. 그냥. 네. 근데 이제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례대표에서 얻은 투표를 해도 지역에서 많이 얻어버리면 비례대표를 못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30석은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나머지 의석을 하나도 못 가져가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예.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그 국회의원 수를 지금 현재 40%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대로 얻는다라고 하면 지역에서 102 그게 이제 300석에 40석이니까 40%니까 120석 아닙니까? 네. 근데 120석을 넘어가면 한 석도 못 가져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 네, 석패율을 문제가 도입해도. 그렇습니다. 네, 복잡하긴 하지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김정현 민주당에서 위원장. 얘기하는 것은 그 예. 소위 얘기하면 중진 구제용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그 운영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도입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네. 이제 도입 초기는 일본이 지금 석패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는 소위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중진을 구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네. 우리 심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그거를 전현직 국회의원은 제외하고 지역구에 출마했던 후보 중에 1등은 못했지만 아깝게 떨어진 네. 자당의 후보를 비례로 구제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전현직 국회의원 다 빼라 이거예요. 그러면 각 전체 당에서 그렇게 시민들만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까? 정치 시민들만 거기에서 석패율 적용받아서 그걸 만들어 놔야죠. 거당이 좀 그 문제는 해결이 네.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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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석패율제에 관해서 찬반 의견이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첫 번째는 유불리죠. 네. 자당이 불리하다. 네.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거법 하나를 가지고 4+1 이 서로 연대를 해서 개혁 입법을
정리해 나가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민주당 중진들의 구제용, 민주당이 주장하는 중진 의원들, 힘 있는 사람들 구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석패율을 쓴다라는 것이라면 저는 반대하죠. 예. 신임들을 구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내가 나를 대표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건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정부 초기에 민주평화당에서 개혁입법 연대 같은 걸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국가를 바꾸고 네.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입법들을 좀 많이 이 국회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선거법이 하나라면 민주당이 고집을 부려도 되지만 네. 그것이 아니라면 석패율의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것에 관해서는 당 대표들이 총무 쪽에다가 원내대표들한테 일임을 하고 네.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저는 오로라신 게임이 아니고 상대 의견이 일부라도 좀 반영이 돼서 이번에 이 법이 선거법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에 도전하는 입장인데 아직 누울도 결정이 되지 않았고 운동장 크기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제 그 예비 후보로 입후보를 했어요. 네. 현직 국회의원들이라면 뭐 아쉬울 게 없고 뭐 급할 게 없겠지만 도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내서 다양한 개혁 입법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개혁 입법들이 지금 문제에 걸려 있고 예. 협의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선거법 가지고 옥신각신하지만 포플러스 협의체가 잘 가동이 도와주지 될 않고 것이다. 가동이 안 되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소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항술 위원장님,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이 실제로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필리버스를 하겠다 이런 전략 갖고 계시죠? 그 외에 무슨 협상 전략 같은 것도 갖고 계시나요? 이번 선거법에 대해서 21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네.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각 정당의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이기주의를 지금 너무 과대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한국당을 제외한 4+1이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언제는 맞았다가 언제는 틀렸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자기들의 이기주의를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이 선거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기에는 선거구 획정이라거나 아까 임정엽 후보님이 말씀한 대로 진행 중인 일을 갖다가 지금 미리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어떻게 예상을 해볼 뿐인데 지나치게 자기 이기주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알아보고 보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내각제라거나 대통령제하고는 사뭇 달라요. 이게 내각제를 하고 있는 독일이나 뉴질랜드에서만 하고 있는 이런 제도예요. 이게 아주 극소의 2개 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언어의 호사 그리고 그냥 언어의 뭐라 그럴까 허세를 너무 많이 부려요. 이건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하고 지역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없어도 될 이야기들을 너무나 허세 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예. 아까 지나친 얘기 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지나치게 교과서적으로 너무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고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회 협상이 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빚어질 것이냐 예견을 해야 됩니다. 그 예견된 것들이 협상을 놓쳐버렸는데 그 이후에 예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민주당에 거기까지 대한 무능을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도당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좀 이야기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없으셔갖고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도당위원장 제가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민주당은 가급적이면 회피를 하겠죠, 그냥. 예, 틈도 한번 안 나는데. 여쭤볼까요? 예. 예. 민주당 도당위원장이신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호영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안 나오셨다고 원성이 많으신데 바쁘신 일이 많은가 봐요?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상황이
좀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예전부터 그런 일정에 대한 협의는 있었는데 국회 상황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막상 또 이렇게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뭐 국회가 열린다든지 계속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네. 또 우리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제 네. 불가피하게 전화로라도 또 예, 드릴 예. 말씀이 있으면 전화를 드리려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네네. 한 겁니다. 야당하고 논쟁하기 싫어서 안 나온 건 아니시죠? 아이고 별 말씀을 하십니다. 예. 지금 선거법 협상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도 협상이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마 그 지도부 사이에서 논의 협상이 뭐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오늘 그 민주당을 제외한 야 사당이 나름대로 그 합의를 해서 그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 민주당이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그 야 사당이 합의한 안에 대해서 30% 한도로 하는 비례대표를 연동률을 적용하는 것은 30석으로 한다는 부분은 받아들였지만 그 석패율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네네. 더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좀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이제 총리 후보로 지명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민주당 후보들이 득표를 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정세균 의원님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그간 전북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총선 관련해서는 총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2인자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는 점에서 직접 총리 지명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논의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호남의 인사가 중용이 되고 또 예산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전북 출신인 정원이 총리가 되면은 예산 확보라든가 전라북도 현안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전북 도당 위원장 맡고 계시니까요. 네네. 지금 전라북도 선거구 대부분이 현역 의원들이 이제 야당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그 벽을 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인데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저희는 뭐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어떤 집권 여당의 그 힘과 또 전북 발전에 있어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현안 추진 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저희가 집권 여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더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네. 이런 점들을 좀 더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공약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네. 염두에 두고 있는 중요한 공약들이 있습니까? 지금 뭐 저희가 중앙당과 협의해서 도당 차원에서 공약 발굴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청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 경제를 위한 공약이라든가 또 전라북도의 경제 체질을 가속화할 그런 공약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최근에 WTO 제도국시 포기 결정으로 해서 농촌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한 공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토론 자리 있으면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뭐 충분히 저희도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뭐 죄송하게도 국회 일정이 그렇다 보니까 아마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현역 의원들은 잘 고맙습니다. 나와요. 예,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뭐 안호영 의원하고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당이 실제로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술 위원장님, 자유한국당도 나름대로 이제 뭐 공천 룰도 정했을 것 같고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득표를 할 것인지 이런 전략들도 마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중앙당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이런 좀 현재 선거법이나 네네. 그런 걸 진행하고 있고요. 전북 도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전북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한국당의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기초의원 단 한 명도 없죠. 하지만 전북 발전에는 꼭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제1야당으로서의 활동도 그래 했고요. 과거에 집권당 활동이었을 때도 전북 발전과 함께 했던 나날들이 있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님들이 한 분 한 분을 보시면 어느 당에 비해 정말 월등하다라고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네. 대학에서 오랜 경륜을 가진 교수분이라든가 법조인 그리고 기업인 자기 또 각 현안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현지에서. 이래서 기회만 주신다면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기회만 주신다면 전북 발전에 교두부가 자유한국당 아닌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정혁 의원님, 민주평화당도 도 내에서 나름대로 전략을 많이 구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거법 협상이 다소 지연되기 때문에 공천 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우리 전북에서 민주평화당 중심으로 기존에 우리 전북이 놓쳤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근래 한 30년 동안 새만금 하나에 너무 몰입돼서 우리가 놓친 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전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그런 메가 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만경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같은 것인데 익산을 수도권으로 50분대에 수도권과 연결하는 수도권으로 만들어서 과학기술원을 익산에다 유치하고 전주와 익산이 새만금의 배후 지원도시로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완주, 전주 사이에 첨단 무기, 부품, 선박과 항공기, 미국에 하나 있는 이런 부품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네. 5천 명 이상 정도의 연구 인력 그리고 특화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또 아시는 것처럼 완주 생태 환경과 생명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를 가지고 전북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만경강을 끼고 전라북도 인구의 4분의 3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당장 3년, 5년 후에도 우리 전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발굴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지역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정치, 국회 가면 쌈 좀 하지 마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쌈박질 좀 하지 마라. 그래서 밥값, 쌈박질 하지 말고 밥값 좀 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밥값, 전북 몫을 챙기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기 출세가 아닌 전북과 도민들을 위한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염경석 위원장님,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당 지지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좀 세우고 있습니까? 전략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비례정당을 뛰어넘어서 네. 유력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저희 당의 이번 총선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비례 의석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국회에 가서 역할을 했는데 네. 지금 지역구에서도 이제 우리 의원들이 당선이 돼서 거기다 플러스해서 비례에서 당선된 분들까지 해서 우리의 목표는 이번에 원내 교섭단체 네.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6명의 국회의원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했지만 국회 내에서 의사일정이라든가 의안을 논의할 때는 항상 배제가 돼 왔죠. 그래서 투명정당에 불과했었는데 그 서름을 이제는 극복하는 그런 정당으로 좀 발돋움해서 유력정당으로 가고 싶다는 게 저희들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북다우당에서도 미흡하지만 일단 후보를 현재 5명이 중앙당의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3명, 그다음에 익산, 을, 그리고 남원, 순창, 임실에서 우리 후보들이 출마를 할 예정이고요. 중앙당의 그 자격 심사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다만 국회에서 선거법이 아직도 합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룰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예비후보 등록하기는 좀
이건 모순이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당이 일단 예비후보 등록 자체를 잠정적으로 좀 보류시키고 선거법 개정에 지금 올인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거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이 법에 보면은 자기들이 만든 법에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선거가 있기 1년 전에 다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을 지금 불과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그 룰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이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조차도 안 지키는, 그러면 국민들 보고 법을 지키라고 자기들이 그 법을 입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지금부터라도 국회라는 게 합의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5개의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 예.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이 뭡니까? 선거법은 아예 논의도 않겠다. 보이콧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 가서 자기들 합의해놓고 그 합의를 번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장애로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걸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하면 4월에 패스트트랙에서 합의를 했어요. 자유한국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했으면 그 원안대로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225대 75석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걸 통과시키기 최선을 다해줘야 하는데 그게 합의 정신이죠. 근데 자꾸 트윈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 자꾸 또 다시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뒤로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말씀하는 게 집권당인 민주당과 앞으로 정의당의 민주당과 함께하지 마세요. 제1야당은 책임이 없습니까? 자꾸 여당만 책임 있는 겁니까? 그 집권당이 하고 있는 일인데 지금 정의당이 민주당과 함께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참 자제해 주시고요. 함께할 수도 있고 저기 될 수도 있고 그 교섭이라는 그런 거죠. 염경석 위원장님 한 편만 먹는 거예요. 예, 염경석 위원장님 자제해 주시고요. 논제에 집중하시죠. 지금 전북 지역의 총선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기도 교수님, 지금 각 당이 지금 선거 전략 얘기했는데 예. 총선에 임하는 각 당 유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뭐 아직 그 방금 말한 대로 아직 이제 선거법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네.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아직 발표도 못 오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년 전에 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1년 전에 돼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저 국회사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긴 한데요. 각 당이 뭐 유의해야 될 점,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될 점, 이거라 하면 좀 원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정당이라는 거는 이 유권자의 뜻, 즉 민의, 이게 이제 정치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정당은 결국은 국민과 국가를 연결해주는 아이디어 브로커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헌법 8조에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정당은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에서 지금 정치하시는 여러 정당이들은 전라북도 도민의 의사가 정치적으로 잘 반영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전라북도 도민의 의사가 뭘까? 정치적 의사가 뭘까? 아까 이제 뭐 싸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의사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밥값을 해라. 예, 전북목 찾아라. 예. 그런 거를 그럼 그런 거를 저는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이게 후보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이거 가서 맨날 가서 싸움질이나 하고 말이야. 아니 뭐 놀러나 다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똑같 마찬가지예요. 헌법 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되냐면 나를 대신해서 내 생각을 전해줄 사람이 누굴까? 어떤 정당이 나를 대신해서 네. 가서 내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를 잘해줄까? 그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연고주의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뽑으면 그나마 정당 정치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는 토론 주제를 좀 많이 저희가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시간이 적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안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각 당이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공약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학술 위원장님부터 먼저 하시죠. 네. 간단히 해주시죠. 지금 전북과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는 정말 허망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전북은 자기의 친구라고 했고 그때 당시 국회의장이 전북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전북에 남아있는 것은 친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두었지만 한숨만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안은 그대로 산적해 있습니다. 전북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이라든가 군사 문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이라든가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전주의 특례시, 그다음에 법원이 이사가 가지고 법조단지 이러한 새로운 현안을 가지고 저희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에서 기초원 한 명 없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현장 최고회의를 조만간에 열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현장의 얘기를 생생하게 보고 듣고 찾아가서 균형 있는 국가 발전과 전북의 이야기를 그리고 2조 500년 역사의 발상지가 바로 전주 아닙니까? 이 나라의 정신적 수도였던 전주를 등한시한 이야기를 새롭게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의료원 문제라거나 예. 법조단지, 그다음에 전주의 특례시, 알겠습니다. 현장 최고회의 조만간에 열겠습니다. 예, 임정혜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으로 중요한 공약 얘기해 주시죠. 아까 일부 얘기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항술 위원장께서 법조단지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 김광수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구체적 그림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까지를 새로 성립을 시켰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전주 발전, 전북 발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희망고문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희망고문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소도시들이 지금 소멸될 위기라고 말씀합니다. 소멸 위기를 대응하는 특별법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갈수록 행정 수요 예산은 늘어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새로운 공공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리고 전북의 미래 먹거리일 수 있는 농업을 특화시켜서 여기에 노칼푸드 2단계, 3단계까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65%에 달하는 임업 그리고 복합 경영 이런 걸 통해서 시골에 있는 분들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남한테 맡길 수 없는데 결국은 정치 잘하는 밥값하는 정치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활동 격려 많이 해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경석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간단히 부탁합니다. 네, 뭐 정의당은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출발을 했고요. 특히 생태, 환경, 노동, 복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일자리를 약속하시고 출발했지만 아직은 많은 부분들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을 공약하셨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추진을 해서 양질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육아와 관련된 이런 그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무상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 가겠습니다. 송기도 교수님 간단히 부탁합니다. 20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과 같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의 정치 수준은 전라북도 도민의 수준과 같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 될 적에 전북 정치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총선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죠. 살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참신한 인물, 획기적 정책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그런 시민들의 기대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키는 총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